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는 처음에는 매우 특정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습관은 한 가지 촉매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둘러싼 전체 맥락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신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습관을 집, 사무실, 체육관 같이 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에 연결한다. 각각의 장소는 특정 습관이나 일상 행위들에 연결되고 강화된다. 우리는 책상, 주방 조리대, 침실에 놓인 용품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삶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행위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관점에서 생각하라.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가 된다. 또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장소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습관도 달라진다. 다행히도 우리는 특정한 맥락에 특정한 습관을 연결시킴으로써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불면증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피곤할 때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졸릴 때까지 다른 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침대를 수면 행위와 연결시키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빨리 잠들 수 있었다. 이들의 뇌가 그 방에서 해야 할 행동이 휴대전화를 본다든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시계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이라는 사실을 습득한 것이다. 맥락의 힘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을 하나 더 알려준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도록 몰아가는 촉매들과 신호들에서 탈출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색다른 커피숍, 공원 벤치,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구석 자리 등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보라. 경쟁 신호들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새로운 맥락에 연결시키는 것이 더 쉽다. 매일 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본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기 어렵다. 늘 비디오 게임을 하던 거실에서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없다 해도 공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평소의 환경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늘 하던 행동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더 큰 방, 옥상 테라스, 고가의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가라. 특정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와 관계된 것, 일상적인 것들을 하는 장소에서 나와라.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싶은가? 우리는 매일 가는 슈퍼마켓에서 자동으로 쇼핑을 한다. 새로운 야채 가게에 가라. 그 가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식료품을 피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현재의 환경을 다시 설계하거나 배치해보라.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요리하는 공간을 분리하라. 내가 발견한 유용한 주문은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일만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종종 소파나 주방 식탁에서 일했다. 그러자 밤에 일하지 않는 게 무척이나 어려워졌다. 일을 끝내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시작할 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방 식탁은 내 사무실인가, 밥을 먹는 곳인가, 소파는 쉬는 곳인가, 이메일을 보내는 곳인가. 모든 일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몇 년 후 마침내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이 딸린 집으로 이사했다. 갑자기 일은 이곳에서, 개인 생활은 저곳에서 하게 되었다. 일과 생활을 분명하게 나누는 선이 생기자 뇌에서 직업적인 부분의 전원을 끄기가 쉬워졌다. 각 방은 한 가지 주요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방은 요리를 하는 곳이다. 사무공간은 일을 하는 곳이었다. 가능하면 한 가지 습관이 일어나는 맥락을 다른 것과 섞지 않도록 하라. 맥락들을 섞기 시작하면 습관들도 뒤섞인다. 그러면서 그중 더 쉬운 일을 하게 된다. 다재다능한 현대과학 문명 역시 여기서 비롯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온갖 업무에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전화를 거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이를 한 가지 일에만 연결짓기가 어려워진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켜서 SNS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게임을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신호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 시점에서 난 뉴욕에 살아. 내 아파트는 스마트폰만 해. 나 역시 용도별로 쓸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지 모른다. 좋다. 공간을 따로 쓸 수 없다면 책을 읽는 의자, 글을 쓰는 책상, 밥을 먹는 식탁처럼 방을 활동 구역별로 나눠라. 일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도 이와 같이 따로 둘 수 있다. 아는 작가 중에 컴퓨터로는 글만 쓰고 태블릿으로는 책만 읽고 스마트폰으로는 SNS와 문자 메시지만 이용하는 이가 있다. 모든 습관이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면 각 맥락이 특정한 습관이나 생각 모드와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습관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난다. 일하는 책상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그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 목적에 맞춰 설계된 공간이 있으면 휴식 역시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침실에서만 잠을 자기로 하면 빨리 잠들 수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바란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습관이 쉽게 형성된다. 서머리. 맥락을 조금 바꾸기만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화한다. 습관은 모두 신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두드러지는 신호에 더 잘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주변 환경에 좋은 습관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들을 눈에 잘 띄게 배치하라. 습관은 한 가지 촉매로 형성되기보다는 행위를 둘러싼 전체 맥락과 점차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맥락이 신호가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쉽다. 과거의 신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 1971년 베트남 전쟁이 16년째 이어질 무렵 코네티컷주 하원 의원 로버트 스틸과 일리노이주 하의원 모건 버피는 미국 국민들이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들이 베트남에 주둔 중인 군대를 방문했을 때 미군 병사 15% 이상이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파병 군인 중 35%가 헤로인을 흡입해봤고 무려 20%가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사실은 워싱턴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다. 닉슨 전 행정부의 마약 남용 예방 특수활동 기구가 창설되어 귀환한 파병 군인들의 마약 중독 여부를 추적하고 예방과 재활 활동이 시작되었다. 로빈스는 이 활동의 책임을 맡은 연구자로 그의 연구는 중독에 관한 일반적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다. 귀환 후 헤로인을 복용했던 군인들 중 단 5%만이 1년 안에 다시 중독되었고 3년 안에 다시 중독된 이는 12%밖에 안 되었다. 다시 말해 베트남에서 헤로인을 복용했던 10명 중 9명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중독 증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발견은 헤로인 중독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당시 팽배했던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로빈스는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중독은 자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군인들은 하루 종일 헤로인 흡입을 유도하는
신호들에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다. 헤로인에 접근하기도 쉬웠고 전쟁으로 인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함께 헤로인을 복용하는 이들과 동지애를 느낄 수도 있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그들의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귀환하자 이런 촉매들이 전혀 없는 환경에 놓였고 맥락이 바뀌자 습관도 바뀌었다.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 집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마약에 중독되었고 클리닉에 가서 중독 치료를 받는다. 클리닉은 마약 중독자의 습관을 촉진하는 환경적 자극이 모두 제거되어 있다. 그런데 치료 후 다시 처음에 중독을 유발했던 온갖 신호가 존재하는 공간과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면 또다시 쉽게 마약에 빠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형적인 중독자들은 베트남 미군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확히 반대다. 헤로인 중독자 90%가 중독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중독된다. 베트남 파병 군인 연구는 나쁜 습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믿음을 거부한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탓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당신이 비만이라든가 흡연자라든가 중독자라면 아마도 살아오는 내내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를 도덕과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조금 다른 것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자제력을 가진 듯 보이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규범적인 사람들은 영웅적 의지나 자제력이 없어도 삶을 더 낫게 살게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혹적인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엄청난 자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를 최소한으로 최소화한 사람들이다. 자제력을 발휘할 일이 무척이나 적다면 자제하기도 쉽다. 그렇다. 인내, 열정, 의지는 성공의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이런 자질들은 더 규율 잡힌 사람이 아니라 더 규율 잡힌 환경에서 더 잘 발휘된다. 이는 뇌에서 습관이 형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면 납득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 마음속에 인코딩되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그 습관을 이용할 수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심리학자 패티 올웰은 친구와 함께 승마를 하는 동안 종종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면서 흡연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담배를 끊었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 이때 승마도 그만두었다. 십수년 후 그녀가 다시 말에 올라타자 다시 흡연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다. 그 신호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그 신호에 노출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어떤 습관이 한번 인코딩되면 그와 관련된 환경적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해당 행동이 촉구된다. 이 때문에 행동 변화 기법들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비만인 사람은 체중 감량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응 전략으로 회귀하게 된다. 즉 과식을 한다. 마찬가지로 새까만 폐 사진을 흡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안 수준을 고도로 높여서 다시 담배에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신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만두고 싶은 바로 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촉매가 된다. 그 과정 자체가 서로의 촉매가 된다. 이런 습관들은 무감한 상태를 조성해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정크푸드를 먹고 정크푸드를 먹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별로졌다는 기분을 느끼고 별로졌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더 본다. 건강에 대해 염려로 불안해지고 불안해졌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더 불안해진다. 끝없이 추락하는 나선형 고리다. 나쁜 습관은 통제할 수 없는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계속된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신호유발 욕구라고 부른다. 외부의 촉매가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강박적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뭔가를 알아차리면 그것을 원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내내 일어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이다. 과학자들은 중독자들에게 0.033초 동안 코카인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뇌의 보생체계를 자극하고 욕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독자들은 심지어 뭘 봤는지조차 몰랐을 정도여도 뇌가 이것을 의식하는 속도는 무척이나 빠르다. 약물은 그렇게 뇌에 새겨진다. 한마디로 습관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습관이라는 정신적 흠이 뇌에 새겨지면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동안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 이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해꾼들로 가득 찬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이 생산물일 뿐이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나쁜 습관을 그 근원부터 배워내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접근 방식이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놓아두어라.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최신 전자제품에 대한 기사를 읽지 마라. 비디오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면 비디오 콘솔의 전원을 끄고 벽장에 넣어라. 이 실행안들은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배치한 것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라다. 나는 종종 이런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결과에 놀라곤 한다. 하나의 신호를 제거하면 종종 습관 전체가 사라진다. 자제력은 단기적 전략이지 장기적 전략은 아니다. 우리는 한두 번쯤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겠지만 매번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의지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를 새로이 투입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더 써라. 이것이 자제력의 비밀이다. 좋은 습관을 불러오는 신호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나쁜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은 보이지 않게 하라. Summary.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라. 보이지 않게 하라.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그것을 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제력이 극도로 높은 사람들은 유혹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덜 보낸다.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쉽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자제력은 단기적 전략이지 장기적 전략이 아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 습관 점수표를 활용하라.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을 인식하라. 2. 실행 의도를 이용하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3. 습관 쌓기를 이용해라.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4. 환경을 디자인하라.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첫 번째 법칙,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첫 번째,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라.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시키는 신호를 제거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야 달라진다. 8.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 1940년대 네덜란드 과학자로 훗날 노벨상을 수상하는 니코 팀버게는 지갈매기 추적 조사를 통해 동기부여 요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종종 북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날아다니는 흰색과 회색 새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 자란 제갈매기는 부리에 작은 붉은색 점이 있는데 팀버게는 막 부화한 어른 새들이 먹이를 먹고 싶을 때면 그 점을 쫓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판주로 가짜 부리가 달린 새의 머리를 만들어 부모 새들이 다리를 떴을 때 둥지로가 가서 어린 새들에게 이 모양을 주었다. 불은 딱 봐도 가짜였고 이는 아기 새들이 가짜 부리를 완전히 거부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 새들은 한지 부리를 찍힌 붉은 점을 보고는 그것이 엄마의 불이라도 되는 양 마구 쪼아댔다. 아기 새들은 분명 이 붉은 점을 선호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 같았다. 또 아기 새들은 점점 클수록 더 빨리 쪼았다. 팀버게는 거대한 붉은 점 3개가 찍힌 부리를 하나 만들어 둥지에 가져다 두었다. 그러자 아기 새들은 기쁨에 기어 날뛰면서 살면서 본 가장 큰 불이라도 되듯이 붉은 점을 쪼아댔다. 티모겐과 독립 연구자들은 다른 동물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회색 기러기는 땅에 둥지를 짓는데 종종 엄마 기러기가 둥지를 떠났을 때 알 하나가 둥지 바깥에 굴러 나오기도 한다. 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기러기들은 알에 있는 곳까지 뒤뚱뒤뚱 걸어가 부리와 목 사이에 끼우고 다시 그 알을 둥지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데 팀버기는 기러기들이 둥글기만 하면 어떤 물체든지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당구공이든 전구든 기러기들은 둥지로 가지고 왔다. 한 기러기는 엄청나게 애쓴 끝에 배구공을 가지고 와서 둥지에 놓기까지 했다. 제갈매기들이 붉은 점을 자동적으로 쪼아대듯 회색 기러기들 역시 본능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마치 근처에서 둥근 물체를 보면 굴려서 둥지로 가지고 와야 해. 둥근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가져오는 게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이렇듯 동물들의 뇌에는 행동에 관한 특정 법칙들이 미리 탑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 규칙이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반짝하고 켜지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장된 신호들을 초정상작이라고 부른다. 초정상 자극은 붉은 점 3개가 불이라든가 배구공 크기만 한 알같이 실제보다 더 강화된 자극으로 보통의 반응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끌어낸다. 인간도 역시 과장된 현실에 빠지곤 한다. 예를 들어 정크푸드는 우리의 보상 체계를 광분 상태로 몰고 간다. 야생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수십만 년간 사냥과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뇌는 염분, 당, 지방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끔 진화했다. 이런 음식들은 대개 칼로리가 높으며 고대 선조들이 사바나를 떠돌던 시기에는 무척이나 희귀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다음 식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몰랐기에 가능한 한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열량 과다 환경에 살고 있다. 음식은 풍부해졌지만 뇌는 여전히 부족한 듯 계속해서 음식을 갈망한다. 염분, 당, 지방,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더 이상 건강에 이득이 되지 않지만 갈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뇌의 보상 중추가 5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식품 산업은 진화적 목적 저 너머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본능을 확장시키는 데 의존하고 있다. 식품 과학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봉투, 상자, 유리병 등에 담긴 거의 모든 식품들은 가공, 조합되고 조미료가 추가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되어 있다.
식품회사들은 포테이토 칩 최고로 바삭하게 만들고 탄산음료에 가장 많이 거품을 넣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 또한 입안에서 음식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즉 식감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는 노란 빛깔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라는 조합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다른 가공식품들 역시 동적 대조가 강화되어 있다. 이 말은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움과 같이 여러 감각들을 조합한다는 의미다. 바삭한 과자 크러스트 위에 녹아내린 치즈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바삭한 오레오 쿠키 가운데 필링된 부드러운 크림층을 떠올려 보라. 반면에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은 계속 같은 식감을 제공한다. 케일을 입안에서 17번 씹으면 어떤지 생각해 보라. 곧 우리의 뇌는 케일의 맛에 흥미를 잃고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피자처럼 동적 대조가 극화된 식품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더 먹고 싶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 식품과학은 각각의 음식들에서 더 없는 행복을 찾아 고군분투한다. 소금, 설탕, 지방의 세심한 조합으로 뇌를 흥분시키고 계속 그것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다. 결과는 물론 과식이다. 소금, 지방, 설탕, 밀가루가 포함된 식품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매혹적이기 때문이다. 먹는 행동과 비만에 관한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스테판 구예네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뇌를 흥분시키는 신호에 무척이나 잘 반응하게 되었죠. 현대의 식품 산업 그리고 여기에 저당 잡힌 과식 습관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인 매력적으로 만들라의 한 예일 뿐이다.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주위를 둘러보라. 사회는 실제로 고도로 처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는 우리 선조들이 진화해온 세상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상점들에는 옷을 팔기 위해 엉덩이와 가슴이 부각된 마네킹을 전시한다. SNS는 짧은 시간 안에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본 적 없는 좋아요를 주고 칭찬을 해준다. 온라인 포르노그래피는 현실 세계에서는 묘사하기 불가능한 자극적인 장면들을 한때 이어붙인다. 광고는 조명과 화장 기술, 포토샵 편집 기술을 조합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인형 같은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이 현대 세계의 초정상 자극이다. 이것들은 모습을 극도로 과장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풀어헤쳐 과도한 쇼핑 습관, SNS 습관, 포르노그래피 습관, 식습관으로 우리를 이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자극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다. 보상은 더 농축되고 자극은 더 유혹적인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정크푸드는 자연식품보다 칼로리가 더 농축되고 독주는 맥주보다 알코올이 더 많이 농축되고 비디오 게임은 보드게임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인의 것과 비교해 이렇게 쾌락이 단단히 들어찬 경험은 저항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조상들의 뇌를 가지고서 그들이 한 번도 맞닥뜨린 적이 없는 유혹에 직면해 살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저항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습관을 초정상 자극으로 변형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습관은 더욱 유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갈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모든 습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 즉 도파민 분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끌린다. 이제 과학자들은 열망이 발생하는 정확한 순간을 추적할 수 있다. 바로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도파민의 중요성은 1954년에 부상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트 밀드가 실험을 통해 갈망과 욕구 뒤에 자리한 신경학적 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도파민 분비를 차단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삶의 의지를 잃었다. 먹지도 성행위를 하지도 어떤 것에도 열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쥐들은 갈증으로 죽었다. 후속 연구들에서
다른 과학자들은 도파민이 나오는 뇌 영역을 억제해 도파민 분비를 차단한 쥐들의 입안에 설탕물을 분사해 넣어주었다. 맛있는 물질이 들어오자 쥐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도파민이 차단되었다 해도 쥐들은 이전처럼 당을 좋아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은 유지됐으나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욕구는 일어나지 않았다. 욕구 없이는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발전시켜 뇌의 보상체계에 도파민을 흘러넘치게 하자 동물들은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 시간 상자 안으로 도파민을 강하게 유입시키자 쥐들은 상자에 코를 찔러 넣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쥐들은 시간당 800번이나 상자 속에 코를 박기 시작할 정도로 강력한 욕망을 느꼈다. 인간들도 다르지 않다. 평균적인 슬롯머신 도박꾼들은 시간당 600회 휠을 돌린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하기, 소셜미디어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성행위를 하고, 사회적 소통을 하는 등 우리의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행동 역시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쾌락과 관계된 물질은 도파민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수많은 신경학적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다. 동기, 학습, 기억, 처벌, 혐오,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코카인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파도처럼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재미있게도 보상을 받았을 때와 보상이 예측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보상체계는 같다. 이것이 경험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험을 예측할 때 종종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어볼 때보다 전날 밤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한다. 어른들은 휴가를 보낼 때보다 다가올 휴가를 기대할 때 더욱 즐거워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말한다. 뇌에는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많은 신경회로가 활동되어 있다. 뇌의 욕구 중추는 거대하다. 뇌관, 중격의 지핵, 복즉 피계부 영역, 배후 선조체, 편도체, 전두엽 피질 영역 등이다. 반대로 뇌의 선호 중추는 훨씬 더 작다. 종종 쾌락 과열점으로 불리는 이것들은 뇌 전체에 미세한 섬들처럼 흩뿌려져 있다. 그래서 만일 원하는 것에 대해 중격 의지핵이 100% 활성화된다면 반대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구조의 10%만이 활성화된다. 열망과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는 이를 담당하는 영역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하고 있다. 욕구는 행동을 재촉하는 엔진이다. 모든 행위는 그의 앞선 예측으로 인해 일어난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갈망이다. 습관 형성의 4단계와 도파민 활성화. 습관이 학습되기 전 처음에는 보상을 경험했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 다음 시기에는 행동을 취하기 전 신호를 알아차린 직후에 도파민이 나온다. 이 활성화는 신호를 알아챘을 때 행동을 취하려는 욕구와 갈망을 느끼게 한다.
습관이 일단 습득되면 보상을 경험해도 도파민은 나오지 않는데 이미 보상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호를 보고 보상을 기대했으나 얻지 못하면 실망감으로 인해 도파민 수치가 떨어진다. 도파민 반응의 민감성은 보상이 늦게 제공되었을 때도 분명히 볼 수 있다. 먼저 신호를 포착하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갈망이 생겨난다.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지만 보상이 기대한 것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도파민 수치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바라던 것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면 도파민이 다시 분비된다. 마치 뇌가 자, 봐, 내가 맞잖아. 다음에도 이렇게 하는 걸 잊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이러한 시각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즉,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혹 묶기라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상의 새로운 습관 덧붙이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학생 로넌 버는 넷플릭스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전자공학과 학생답게 기술을 살려서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분해하고 거기에 컴퓨터 본체와 텔레비전을 연결했다. 그리고 나서 특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을 때만 넷플릭스가 나오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다. 페달 밟는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속도를 올릴 때까지 보그디 영상이 정지했다. 이를 본 한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넷플릭스를 폭식하는 동안 비만이 해소됐다. 그는 자신의 운동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유혹 묶기 전략을 이용했다. 유혹 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 연결고를 만듦으로써 작동한다. 번의 경우는 넷플릭스를 보는 일, 하고 싶은 일과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타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한데 묻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유형묻기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ABC 방송은 2014년부터 2015년 목요일 밤 텔레비전 편성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규모의 유형묻기 전략이 깔려 있다. 매주 목요일 ABC는 션다 림스가 각본을 쓴 세 가지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 스캔들, 살인주의 벗어나는 법이다. ABC는 이것들을 ABC의 CGIT라는 약자로 브랜드화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홍보할 때 사람들이 팝콘을 튀기고 레드 와인을 마시고 저녁을 즐기게끔 고무했다. ABC 편성부장 앤드류 쿠비츠는 이 홍보 뒤에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우리는 목요일 저녁을 시청률을 잡을 기회로 봤습니다. 커플이든 여성이든 자리에 앉아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씹으며 즐길 기회로 말이죠. 매우 영민하게도 이 전략은 시청자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ABC 방송을 보는 것과 시청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휴식, 와인 마시기, 팝콘 먹기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BC 방송 시청률은 즐거운 휴식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먹고 싶다면 결국 목요일 저녁 8시는 휴식을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이 신호와 연결되어 텔레비전을 켜는 습관은 더욱 매력적인 일이 되었다.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일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가령 연예인 관련 최신 정보를 듣고 싶은데 몸매를 가꾸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유혹 묶기 전략을 사용해 체육관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 있다. 패티큐어를 하고 싶은데 받은 메일함을 정리해야 한다면 기한을 넘긴 업무 메일을 처리하면서 패티큐어를 받으면 된다. 유형무기 전략은 프리맥 원리로 알려진 심리치료법을 적용한 방법이다. 데이비드 프리맥 교수의 이름을 붙인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을 아니야.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이다. 만일 기한이 지난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면 된다. 즉, 메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유형복귀 전략 앞에서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을 만들어 보자. 1.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2.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모닝커피를 마신 후 어제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일이고, 2. 감사 인사를 한 후 신문을 읽어야지. 원하는 일.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은데 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다. 1. 점심을 먹고 회사를 복귀한 뒤 고객 3명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일이고, 2. 고객 3명에게 전화한 후 ESPN을 봐야지. 원하는 일.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싶은데 운동을 더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버플 테스트 10개를 해야 하는 일이고, 2. 버플 테스트 10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해야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은 결과적으로 고객 3명에게 전화를 거는 것. 버프 테스트 10개를 하는 것을 고대하게 만든다. 그것이 최신 스포츠 뉴스를 읽는 것 또는 페이스북을 체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초정상 자극은 현실 세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증가시킨다. 유형복귀 전략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깰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서머리.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다.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되기 쉽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동기도 생겨난다. 우리 행동을 만드는 것은 보상 성취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예측이다. 예측이 거질수록 도파민도 더욱 많이 분비된다. 유형복귀 전략은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전략은 원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딱 짓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상규쌤 사진 찍어주실 수 왜 있을까요? 이렇게 일찍 끝내요? 4분이나 남았는데? 4분 남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중간에서 또 아, 끝나요. 그래요? 네. 음, 중간에요. 네. 힘들다. 알겠어요. 네. 갑니다. 하나, 오, 잠깐만. 예. 이분 누구야? 쌤. 맞네. 이 새벽에 나가셨네요. 인증샷만 찍으러 들어왔는데. 네. 키시면. 아, 됐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인증샷 성공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경란쌤이네. 경란쌤. 이 새벽에 나가셨네. 어디 가시나 보다. 이제 귀가해요. 지금 귀가요? 어디신데요? 서울 왔다가 언니랑 만나고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아, 대박. 홍길동.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옮길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보내세요. 뵐게요. 내일 봬요. 안녕. 네.